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에너지 넘치고 밝던 우리 기환 씨, 네.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우울해 보이는데? 저는 말이죠.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빙하에 대해서 네.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도 우리 제작진들도 다 같이 묵념하시죠. 일동 묵념. 아니, 예. 애도라뇨. 빙하라면 제가 생각하는 그 북극에 있는 그 빙하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괜히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는요. 빙하 장례식이 열린 적도 있었습니다. 빙하 추모비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오크 빙하는 최초로 빙하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200년간 아이슬란드의 모든 빙하가 이 길을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글이 적힌 추모비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랄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이 빙하만 생각하면요 뭔가 막중한 책임감도 들고 막 가슴이 아프고 잠시만요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좀 닦고 갈게 나 미치겠다 슬프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2025년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빙하 보호의 해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라지는 빙하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지구의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겨울철 한파가 강화되는 이제 모순적 현상도 관측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북극 증폭의 영향입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2100년쯤에는 지구의 빙하가 절반 정도 사라질 것이고 인류의 터전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결국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재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북극의 위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기후변화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이제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극지연구소의 김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북극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저는 뭐 드넓은 빙하 위에 하얀 북극곰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 사진을 보니까 북극곰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얼음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이거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북극의 적나라한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다가 얼음이 없는 북극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민철 교수님, 실제 상황, 현재 북극의 실제 상황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북극 해빙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태양열을 이제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갈 그런 일들을 이제 해빙이 그걸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이제 막아줬던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해빙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되고 네. 이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해류도 변하게 되고 대기도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상 이변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위성 관측 결과를 보면은 이제 2017년도 가장 최저였어요. 그 해빙 면적이. 그래서 1,442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이제 감소를 했었는데 올해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측된 결과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낮은 1,433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역대 최저치로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게 북극의 빙하는 저희가 이제 앞서 그 말씀드렸던 북극곰의 주요 이제 서식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로면은 북극곰들이 진짜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극곰이 이제 그런 북극의 만년설이라든지 그런 해빙 위에서 이제 주로 생활 터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서식처로 삼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런 북극곰이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WWF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이제 북극곰의 개체 수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북극에 가서 본 이제 북극곰의 모습을 네. 보면은 이 친구들은 사실 그런 해빙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얼음 사이에 그 크랙들이 있거든요. 네. 그 구멍들로 이렇게 그 바다 표범이라든지 이제 그 물범들이 이렇게 빼고 이렇게 숨을 쉬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노려가지고 북극곰이 이렇게 낚아채서 사냥을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음이 없기 때문에 사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음을 찾아서 아주 먼 거리를 이제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영을 아주 먼 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엄청 감소하게 돼서 결국 먹이도 못 찾고 그리고 체력도 소모되고 하니까 이 생존력이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북극곰들의 삶도 우리의 삶처럼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여러 변화들이 북극에서 유독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지구에 계속 에너지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얼음의 반사가 돼요. 에너지가 많이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구가 어쩌다 보니까 좀 따뜻해졌어요.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지면은 이게 얼음 면적이 줄겠네요. 그러면은 반사돼서 나가는 에너지가 줄게 되고 네네. 그럼 에너지가 더 많이 남게 되고 그러면 더 더워지니까 얼음은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가 덜 반사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은 복사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뜻해지는데 따뜻한 날에 빨래가 잘 마르는 것처럼 네네. 온도가 더워지면은 증발을 더 잘해요. 네. 그럼 바다에서 증발이 더 많아지고 대기는 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증기도 굉장히 강한 온실가스입니다. 네. 수증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서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 국지적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제 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의 약 4배 정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북극 증폭이라고 합니다. 북극 증폭. 네.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네.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맞습니다. 수증기가 온실가스라는 것도 참 새롭네요. 예. 그 북극의 얼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 두꺼운 얼음 자체가 생기질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북극의 얼음이 지금 점점 그 해빙 두께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1년차 된 그런 얼음들은 이제 가을철 정도 되면 이제 생성이 시작이 되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여름이 아무리 덥더라도 이제 북극이기 때문에 그 얼음이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4년 이렇게 5년 지나면서 그러니까 다년생 그런 그 얼음이 되면서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 북극에 그 1년차 생긴 그런 어린 얼음들이 여름을 못 넘기는 거죠. 여름을 못 넘기고 잘게 이제 얼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쪼개지고. 이제는 쪼개지고 그리고 파도가 쳐서 또 파편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닷물로 이렇게 좀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어린 얼음들이 더 이상 이제 여름을 나지 못하고 이제 점점 커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한 80년대만 해도 북극 그 해빙 면적의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2% 정도까지밖에 이제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2%밖에 안 돼요? 네. 심각하네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실질적으로 모두 녹는 첫 번째 얼음 없는 날이 2030년 이전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극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을 전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과학시 라디오의 김기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북극에서 날아온 한 편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아슬아슬한 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어이구 저런. 사냥감은 점점 멀어지고 쉴 곳은 자꾸 사라집니다. 한때 익숙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혹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북극곰입니다. 자, 사연의 내용처럼 우리가 알던 이 북극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현장, 오늘 저희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산기지 나와주세요. 기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의 박상종이라고 합니다. 북위 79도에 있는 리알 스발바르섬 리알슨의 북극 다산기지에 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일단은 말이죠. 박사님, 지금 그 계신 다산기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제 에어로졸 분야, 또 그다음에 온실기체, 오염 물질들을 다양하게 측정하는 관측소가 이곳 지상과 기지 뒤에 있는 제플린 관측소, 이 두 곳에서 다양한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독일 기지에서 기상 관측용 풍선을 하늘로 날려가지고 매일 한 번씩 상층 기상 관측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연구하시면서 그 실제 북극의 기후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최근 현장에서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그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네. 뭐냐 하면 온난화 때문에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건물들의 바닥 지면이 이제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뒤틀리게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우와, 뭐야? 이게 보세요. 진짜 같지 않아요? 이게 뭐 만질 수는 없는데 눈으로 봤을 때 느낌이 진짜처럼 보이죠? 이게 진짜 아니에요? 예, 이건 자연산 북극곰을 이제 박제해 놓은 것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누구세요? 예, 저는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김주홍이라고 합니다. 박사님도 혹시 연구하시면서 이 북극곰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10년 전에 노르웨이 겨울 북극 해빙 탐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영하 한 30도 어둠 속 추위에서 이제 관측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야간에 이제 북극곰이 이제 장비를 훼손을 2번이나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낮에 연구 활동을 할 때 그 같은 북극곰이 멀리서 이제 좀 다가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광탄으로 이제 좀 쫓아보는 적이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한번 안에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 와, 멋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세빙 연구선 아라오노입니다. 이게 최초예요? 네, 맞습니다. 오. 최초고 유일합니다. 박사님도 여기 실제로 타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북극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빙과 바다가 있는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라오노가 없다면 뭐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연구하시면서 뭔가 겪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거를 그럼 여기서 좀 장소를 옮겨가지고 네. 앉아서 한번 좀 차분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극지 연구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자동 관측 장비들을 이제 좀 설치하는 부분도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요. 대기 상공 쪽을 관측을 하는 장비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레이저 빔을 하늘로 쏘거든요. 찬란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구름 하부 고도나 안에 이제 입자가 물인지 뭐 얼음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날씨 상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데이터 수집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북극의 해빙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를 시작한 한 20년 전에 비하면요. 20%에서 30% 정도 면적이 여름 최소 면적이 줄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피는 조금 우리가 실제 관측이 이제 부족해서 뭐 추정치인데 한 40~5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얼음이 어떻게 보면 물로 변환돼 있는 거죠. 네. 많은 부분. 환경 변화, 기후 위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빙하가 녹는다는 건요, 추웠던 곳이 단순히 따뜻해진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기후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노력한다면 이 변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북극곰아, 미안해. 지구의 끝을 떠올리게 되는 극지 위치를 찾아보니까 진짜 굉장히 멉니다. 서울로부터 약 6,40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멀고 정말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평소 생활 모습은 어떠신지 또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은 있었어요. 보면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깜짝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에 나가 있는 박상종 박사님, 다시 나와주세요. 니알슨 국제과학기지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저희 북극 다산 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10개국의 과학기지가 모여있는
과학기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기지는 보시는 노르웨이 국기 뒤편의 건물의 왼쪽 절반에 해당됩니다. 고성능 현미경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료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드라이랩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 2명씩이 생활할 수 있는 2층 침대와 책상이 갖춰져 있고, 이런 2인실이 총 6개 준비되어 있어서 12명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당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뷰를 가진 식당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곳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서 뷔페식으로 저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리알슨 채플린 관측소 옥상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하 20도 정도 기온인데요. 지금 이곳에 올라온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구름 입자를 측정하는 센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내내 구름이 이곳을 통과할 때 북극 구름의 물리 특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 항구에서는 뒤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연구선을 타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해양 물리, 생태, 그리고 해양 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콩스피어로드에서의 빙하 변화까지도 연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도플러 윈드 라이다라는 장비인데요. 에어로졸이 움직임을 디텍트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 높이 고도별로 바람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또 앞으로 1년 동안 고장 없이 잘 운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와, 예.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장소인데 이렇게 직접 찍은 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좀 이웃집 그냥 영상 본 것 같죠? 네. 네. 자, 일단 교수님, 지금 영상으로도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또 가보셨으니까 설명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북극에 보면 이제 니알슨 과학기지촌이라고 여러 나라들의 그런 연구 기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과학기지촌 중에 이제 건물 하나가 이제 저희 북극 다산 과학기지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북극 연구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북극 연구 기지가 되겠고요. 이제 북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기후 변화라든지 북극의 환경 변화, 이런 이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 아주 다양한 나라들의 기지가 같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끼리의 이제 국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공동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북극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년 내내 흰 빙원에 둘러싸인 아주 추운 곳 하면은 남극, 북극 맞아요. 사실 둘 다 떠오르거든요. 어. 김빈철 교수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제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이제 이루어져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해빙이라고 이제 바닷물이 얼어서 얼음이 만들어진 그런 해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제 남극은 반대로 그 대륙이 있습니다. 그 얼음을 들춰내고 나면은 이제 땅이 있는 거죠. 산맥이 있고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를 아주 큰 얼음 덩어리가 이제 덮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육상 면적을 다 합하면은 이제 그 대비 이제 한 9.2%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비교를 좀 하면은 이제 러시아보다는 이제 러시아가 원체 크다 보니까 네네. 러시아보다는 조금 작고, 네. 이제 캐나다랑 미국보다는 이제 더 큰 그런 남극 대륙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보다 더 큰. 예, 진짜 김기환장하죠. 예. 네. 이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 우리 교수님의 설명 덕분에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북극과 남극 이 둘의 공통점은 어쨌거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정말 극단적으로 받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북극 증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구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는 곳이 남극이랑 북극이죠. 연속되어서 녹지 않는 얼음이 땅에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영구 동토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게 녹아서 유실되게 되면은 극지방의 기후와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의 북극해 쪽에 해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탄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보다도 20배 이상 온실가스 효과가 강한데 이제 메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온난화가 더욱 더 빨리 가속이 될 확률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빙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빙하의 개념을 제가 초반에 한번 좀 짚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자면 빙하는 그냥 어마어마한 정말 커다란 얼음 덩어리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극지방에서 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큰 얼음 덩어리, 이제 빙하는 이제 주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바닷물이 이제 얼어서 만들어진 그런 해빙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빙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해빙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이제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빙하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육지에 이제 생기는 그런 얼음 덩어리인데, 네네. 주로 이제 민물이 얼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제 빙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극 내륙 부분에 이렇게 크게 그 대륙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빙상이라고 그러고요. 중력 때문에 점점 내려와서 해안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와 만난 지점에는 이제 빙붕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빙하가 형성이 되는데요. 빙붕.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빙붕의 모양을 보면 바다와 만나기 때문에 그 바다 밑으로 이제 잠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혀 모양의 그런 이제, 그래서 이름에 이제 빙붕은 이제 텅 이런 이름들도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파도가 친다거나 할 때 이 얼음과의 그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빙상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이제 보호막 같은 역할도 하고요. 빙붕이 떨어져 나와서 바다를 이렇게 떠돌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빙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해수면 위에 한 5m 이상 그 얼음 조각이 보이면 이제 그걸 빙산이라고 그러고, 그 5m보다 이제 작으면은 이제 그냥 얼음 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는구나. 네. 이게 앞서서도 빙하가,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거대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거대한 빙하가 녹는 주요 원인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까요? 에너지가 수지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으면은 원래 그 형태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전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녹고 있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시작을 산업혁명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극에 아까 우리가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있다라고 몇 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파 내려가서 아이스 코어를 이렇게 빼내면은 타임캡슐처럼 볼 수가 있어요.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예. 네, 냉장고에 얼음 보면 어떤 색깔이세요? 투명하죠. 네, 투명하기도 하고 살짝 이제 흰 게 좀 있기도 해요. 좋은 냉장고, 옛날 냉장고. 그래요? 아니, 저 냉장고 산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저는 뭐 최근에 사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그 얼음이라고 하는 거랑 크리스탈 아이스라고 하는 거랑 예전처럼 그냥 얼린 아이스 같은 경우에 색깔이 약간 반투명합니다.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반투명해요, 저희 집. 전 투명해요. 저처럼. 반투명한 이유가 안에 이제 공기방울이 갇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남극에서 이렇게 쭉 파 내려온 것도 보면은 반투명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얇게 썰게 되면은 그 안에 이를테면 뭐 몇만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런 공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타임캡슐처럼 열어가지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농도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온난화의 이제 그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구 온난화 말고 이 북극 해빙이 또 빠르게 좀 사라지는 요인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두 분 혹시 빙하하면 어떤 색깔이 좀 떠오르시나요? 색깔이요? 살짝, 아주 살짝 푸른빛이 도는 흰색? 흰색? 예. 약간 그런 하늘색 살짝 섞여 있는 살짝 한 방울 보이는. 정도 떨어진. 저도 약간 그런 색깔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빙하 표면을 보면은 완전히 새하얀 색깔이고요. 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빙하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속살을 내비칠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그런 띠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핑크빛이라든지 완전 녹색이라든지 뭐 갈색, 뭐 검정색 이렇게 다양한 그런 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홍조류, 녹조류, 우리 뭐 다시마, 미래, 네네네네네. 뭐 미역 그런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그 빙하 위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그 색소를 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빙하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이제 핑크빛 그 빙하 표면을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빛을 띨까? 네. 아름답기도 한데 눈으로는 아름다운데 이제 그게 그런 아름다운 현상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 빙하 표면이 흰색일 때는 그 우리 햇빛을 이제 한 90% 정도 이제 반사를 해냄으로써 이제 지구 온난화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조류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뭐 녹색이 되거나 검정색이 되고 이러면 그 햇빛을 반사를 못 해내고 한 35% 정도는 반사를 해내고 나머지는 이제 열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반사량이니까 줄어든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빙하가 빠르게 녹겠죠. 네, 빠르게 녹으면 또 지구가 더 더워지고 그러면 이 조류들은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넓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면은 또 안 좋은 거죠, 지구한테는. 네.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이제 그린란드에서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뒤덮은 데가 있었어요, 빙하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크존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고 네.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면 그 조류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류 거기다 하다못해 뭐 무슨 살충제, 뭐 농약 있고 이런 거 뿌려가지고 그걸 하얗게 만들면 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류도 일종의 이제 그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구가 살아있는 한 없앨 수 없습니다. 네, 우리랑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 일부분이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광합성을 해주기 때문에 또 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죠. 아, 이것도 좀 딜레마네요. 네. 우리 기관 씨가 빙하가 녹지 않았으면 하는 아,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네. 예. 조류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해지는데 어쨌거나 몰랐던 사실을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네, 예전에는 북극이 굉장히 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에게 밀접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 북극의 중요성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극지방은 그 전지구적 기후 변화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종착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40년 동안 해빙 면적이 뭐 70% 이상 줄고 매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도 계속 잘 들여다봐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이걸 들으면서 물음표가 딱 저절로 생겼거든요. 북극이 말이죠. 세계 경제 안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얼핏 들어서는 저는 이 상관관계가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경제. 네, 세계 경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식수와 네. 식량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 지구에서 얼음 녹은 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빙하가 없어지게 되면은 강이 없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대지 않습니까? 네네.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 용수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얼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식수, 농업 용수와도 많은 관련이 있었다. 몰랐던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는 북극의 안보 이슈도 좀 자주 등장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통과할 수가 없었던 항로로서 가치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게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동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과 비슷한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용할 수 없었던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자가 취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큰 패권 국가들의 충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쪽에 이제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원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희토류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이제 국가 안보와도 강하게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또 개발한다고 또 들쑤시면 그쵸. 또 거기 또 북극 생태계 또 파괴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엔 또 인간들이 이렇게 다 초래한 문제들인데 그래서 아까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북극곰을 비롯한 그 북극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만년설이라든지 이제 예. 북극의 해빙이 사실 생활 터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터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일각고래 같은 경우가 북극 멸종 위기종 중에 이제 3위 안에 들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식물들도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 국제 종자 저장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많은 북극 식물들의 씨앗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아주 낮은 온도로 이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생물들의 서식처가 이제 교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라운호에 승선했던 이제 과학자들이
그 북극해 바다 아래서 그 오징어 유생을 발견했습니다. 오징어요? 그리고 이제 대게 사진을 찍기도 했었고요. 대게면 우리가 먹는 그 대게. 맞습니다. 그 스노우 크랩이라는 이제 대게인데 보통 대게는 이제 북태평양에 이제 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까지는 못 가요. 너무 추워서. 하지만 이제 알래스카나 이제 러시아 그 서쪽 남쪽 바다에 주로 이제 잡고 있는데 그런 대게라든지 오징어는 우리 원래 동해에 많이 잡혔는데 그렇죠. 그 추운 북극해에서 오징어 이제 그 유생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식지를 옮겨가서 이제 서식지가 이제 교란이 되면 그 원래 그 북극해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생태계 교란이 와서 이제 먹이 사슬이 이제 교란이 말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제 알 길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분 덕분에 북극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 다양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북극은 단순히 지리적 특수성을 넘어 전 지구적 기후 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북극의 위기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을 비롯한 극지방의 얼음들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던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사라져 맨 땅을 드러내고 땅 전체의 85%가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린란드에서는 빙하 녹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놀랍거나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엄청난 양의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북극곰이나 펭귄처럼 얼음 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동물들이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 서식지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북극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또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도로나 건물을 지을 때는 그동안은 땅속 얼음이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집안이 불안정해져 도로나 건물이 내려앉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 외에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빙하 속에 수만 년간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깨어나는 일인데요. 실제로 시베리아에서는 과거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이 묻힌 땅이 동토 해빙으로 노출되면서 수천 마리의 술록들이 재감염되어 떼죽음 당한 사례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3만 년 된 시베리아 동토에서 냉동되어 있다 살아난 거대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숙주 생물인 아메바를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잠들어 있던 고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것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까요?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첫째, 실제로 빙하나 동토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둘째, 이들 바이러스 대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세균이나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을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셋째, 고대 바이러스는 얼음 속에서 쉽게 활성을 잃거나 혹여 되살아난다고 해도 현대 생물과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감염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 스페인 독감 사망자의 시신이 북극 동토층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독감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라졌거나 불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빙하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이상 한 번 녹아내린 얼음을 다시 예전처럼 얼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음 속에서 깨어나는 미생물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일부이며 얼음이 녹으면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과도한 두려움이나 자극적인 상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이해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 빙하의 소멸, 인류 전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이뤄낸 성과들은 뭐가 있을까요? 공동 연구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돈을 좀 연구비를 제시를 하든지 네. 이렇게 좀 인프라를 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른 좀 앞서 있던 나라들도 좀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히도 이제 국내 유일의 세빙 연구선인 이제 아라온노가 있어서 네. 이렇게 얼음을 이제 깨고 갈 수 있는 거죠. 서남극 쪽에 가시면은 이제 스웨이츠 빙하라고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그런 빙하 중에 하나고요. 네, 그곳을 이제 탐사를 해서 그곳에 얼마나 그 스웨이츠 빙하가 이제 빨리 녹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국제 공동 연구로 이제 활발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라는 곳이 이제 서남극에 있는 가장 빨리 녹고 사라지고 있는 그 빙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빙하가 이제 운명의 날이라는 그런 빙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빙하코 시추팀도 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빙붕을 뚫는 그 열수 시추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 빙하코어를 이제 시추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 과거의 대기 기록들이 이제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 연구팀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과거 한 200년 정도 이제 과거 기후 변화 기록을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깊이라고 하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소위 이제 기후 변화 모델링 할 때 조금 더 이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그걸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모델링 오차를 줄이고 더 이제 모델 결과가 이제 정확해지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구 공학 기술 요 단어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학계에서 찬반 의견이 좀 있다고 하던데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구를 실험실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실험실로 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편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공간에 지구를 만들어서 예. 실험을 하죠. 근데 지구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면은 우주에다 거울을 만들어서 태양빛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바다에서 그 배가 가면서 바닷물로 계속 증기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와. 반사를 더 많이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성층권에다가 그 에어로졸 먼지 같은 걸 뿌려가지고 네. 좀 더 어둡게 만든다든지 그게 설국열차의 시작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솔깃한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능은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지구를 실험실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실험이 실패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실험을 실패한 게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시작이에요. 아, 그게 그렇게 좀 연결이 되나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북극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지구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하나의 솔루션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서 완화해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무탄소 발전으로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잘 셈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북극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그 얼음이 녹아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는 따뜻해진다는 얘기고 네. 이게 이제 북극해에서 따뜻해지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서양에서 이제 난류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난류가 얼음과 못 만나게 하면은 얼음은 또 보호가 되겠네요. 어떻게 네. 못 만나게 할까요? 판막이 같은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핀란드의 라플랜드 대학교에 그 북극 센터의 이제 존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북극 쪽에 있는 자갈 같은 걸 모아서 정말로 100m짜리 벽을 만든다. 그렇다면 파도가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깨져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깨져 나오지 않게 그 앞에다가 큰 섬을 만들어요. 보호 장치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물을 얼리면은 얼음이 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퍼와서 내륙 쪽에다 갖다 뿌려서 점점 더 거기에 더 두껍게 빙하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구공학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북극의 얼음을 빙하를 좀 더 보존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있으나 이것이 지구를 실험실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는데 사실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인지 유엔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엔이 이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극지방의 빙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급격하게 이제 녹아내리고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죠. 이게 한 나라만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합심해서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이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때이다. 네, 이런 또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한 3가지 정도 일타 강사 느낌으로 딱 깔끔하게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완화이고요. 완화, 하나는 적응입니다. 적응. 네. 일단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완화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보다 적은 이상 그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완화적인 측면이고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후 변화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적응은 이런 우리에게 이제 진행이 되는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댐을 만드는 것도 적응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 공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은 상당 부분 적응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세 개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세 번째는 그 북극, 특히나 이제 극지방, 어떤 한 나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그다음에 연구를 위한 그 관측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한 이해라든지 이런 과학의 전반적인 부분과 네. 이제 거기서 얻어진 이해나 지식을 그 근거로 이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이제 현 상황을 좀 잘 알리는 거, 뭐 예를 들자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네요. 김민철 교수님,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인식의 전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구는 우리 몸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 스튜디오에 이제 녹화하시는 분들도 너무 녹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네, 맞죠. 그러면은 다음 날은 쉬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계속해서 항상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내는 그런 신호거든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내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구 그냥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온도 조절 능력을 이제는 상실했나? 네, 왜 이렇게 변했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럴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의 변화라는 건 그러니까 이 점을 일단은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이거 이제 심각하고 우리의 잘못이구나. 이걸 인식을 하셔야지만이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못 받아들이시는 분은 여전히 이거 뭐 지구는 원래 그랬어. 맞아. 기온이 그 오르락 주기다 내리락 뭐, 반복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온 상승도 그냥 자연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네, 네.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의 어떤 변화를 주셔야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 실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식 플러스 이제 실천까지 그렇죠. 가야겠죠. 맞습니다.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첨언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한 지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연구를 처음 할 때쯤에 봤던 보고서에서 있는 그 글이 사실 이제 저를 이 분야로 끌고 들어왔는데요. 그 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후변화는 자연현상 치고는 꽤나 특이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왔던 선진국이 가해자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피해는 저개발 국가,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안에서도 지금까지 부를 많이 쌓아왔던 사람이 훨씬 더 기후변화에 많이 기여를 했고. 맞아요. 반대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취약계층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런데요.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전 혹은 전전 세대의 책임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이나 다음 세대의 책임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셈이죠. 더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결국에 이제 그 북극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린 북극의 온난화, 빙하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 더 나아가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눈과 얼음뿐인 북극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식물들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후변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얼음은 줄어드는 북극. 자, 식물들도 이런 변화에 맞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유전자를 바꾸는 방식으로요. 최근 극지연구소는 북극 식물 13종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왔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중에 나도수염과 그린란드 고추냉이는요, 이 북극 원주민들이 비타민C를 얻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식물인데요. 이번에 이 두 식물의 유전체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나도수염은 약 6억 개, 그린란드 고추냉이는 약 2억 5천만 개의 염기쌍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분석을 통해 이 식물들의 유전 정보양과 구조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유전자들 가운데 일부는 성장 속도나 개화 시기, 스트레스 저항성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식물들은 더 빨리 자라고 이 더위와 건조에도 더 잘 견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는 말, 북극 식물들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자주 뒤바뀌는 시대입니다. 북극의 빙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어요. 맞습니다. 이 두 분 다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인식의 전환.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인사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팽수 아시죠? 팽수가 어떻게 하죠? 팽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는 오늘부터 인사 이렇게 하시죠. 빙하. 예, 빙하의 빙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예.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북극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미철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이제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북극의 생생한 모습을 좀 전달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고 이제 좀 더 북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북극을 위해서, 빙하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빙하. 빙하.